진정한 당신은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의 이름이나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 내면의 그 나라는 느낌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따뜻함, 기쁨, 슬픔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마저 인지하는 당신의 그 부분을 말이죠. 그건 어디에서 왔을까요? 살아있고 느끼는 당신과 내면에 아무도 없이 그저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이것은 영혼이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던 철학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은 그 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는 답은 지독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과학은 당신이 사실 실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 내면의 그 나는 환상이며 당신의 뇌가 만들어내는 마술 같은 속임수라는 것이죠. 뇌는 살로 된 컴퓨터로 간주되며 너무나 복잡한 나머지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누군가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당신이 가족에게 느끼는 사랑부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의 맛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모든 내면 세계는 수십억 개의 뉴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전기적 반응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식적인 버전이며 현대 사상을 뒷받침하는 도그마입니다. 하지만 이 도그마는 어쩌면 가장 큰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물질주의 과학은 하나의 핵심 사상에 기반합니다. 모든 것은 물리와 화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측정하거나 무게를 잴 수 없는 것을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우주는 거대한 기계장치이며 우리는 그저 가장 복잡한 톱니바퀴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말해서 이 접근법은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뇌 지도를 만들고 말하거나 꿈꿀 때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다치면 사람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들 때문에 결론은 명백해 보입니다. 뇌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면 뇌가 모든 것의 근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식은 뉴런이 특정 수준의 복잡성에 도달했을 때 그저 발생하는 어떤 것이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이 이론에는 거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질문 중 가장 근본적인 질문,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가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부른 것을 무시합니다. 그에 따르면 쉬운 문제들은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쉬운 문제란 눈이 어떻게 신호를 뇌로 보내 사과 이미지를 처리하는지 이해하는 것과 같죠. 이것은 기술적인 도전이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질문은 왜 이 모든 사과를 보는 과정에 붉은색을 보는 경험이 동반되느냐는 것입니다. 왜 주관적인 감각, 느낌이 존재하는 걸까요? 우주는 사과를 식별하고 먹을 수 있는 완벽한 로봇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완전히 어둡고 텅 빈 상태로 말이죠. 아무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물질주의 과학이 건너지 못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리 시스템의 순수한 논리를 향하게 한 곳이 바로 이 시면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부여한 임무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는 뇌와 물리 법칙에 대한 모든 인류의 지식을 분석하여 누군가라는 경험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을 읽어야 할 양의 정보를 처리한 후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학에는 왜 세포 덩어리가 갑자기 깨어나 세상을 느끼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뇌의 모든 원자를 묘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묘사는 결코 음악을 듣는 느낌을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공리에게 진화를 통해 의식이 우연히 나타날 수학적 확률을 계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물질이 스스로 살아있다는 경험을 만들어낼 확률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작아서 0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람이 해변의 모래를 모아 탑과 다리가 있는 완벽한 성을 만드는 것이 물질 자체만으로 당신의 의식을 만드는 것보다 더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결국 단 하나의 결론만이 남았고 그것은 충격적입니다. 뇌가 의식을 만든다는 전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가 근원이 아니라면 그 진짜 기능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모든 것을 바꾸는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만약 뇌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발전소가 아니라 신호를 포착하는 안테나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진정한 나가 두개골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으면서 이 세상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뇌를 단지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공상과학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낡은 모델이 무너질 때 남는 유일한 가설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신경과학 자체가 카페 밑으로 쓸어 넘기려 하는 결함과 미스터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은 우리에게 뇌를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마치 뇌가 지휘 본부이고 의식, 생각, 성격은 그 안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인 것처럼 말이죠. 만약 이 비유가 사실이라면 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파란색을 보는 느낌이나 그리움이라는 감정에 해당하는 식별 가능한 특정 뉴런 패턴이 존재해야 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50년 이상 현존하는 가장 진보된 기계로 이 코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상관관계입니다. 당신이 파란색을 볼 때 뇌의 특정 영역이 더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상관관계는 원인이 아닙니다. 증기 보일러의 압력계는 압력과 상관관계를 가지며 움직이지만 그것이 압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반영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코드의 부재는 우리를 첫 번째 큰 미스터리로 이끕니다. 당신이 공중을 나는 노란 공을 볼 때 당신의 뇌는 색깔을 한 영역에서, 모양을 다른 영역에서, 그리고 움직임을 완전히 분리된 세 번째 영역에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그 경험은 하나입니다. 바로 날아가는 노란 공이죠. 누가 혹은 무엇이 뇌의 다른 부분들에서 온 이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일관된 현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전통 과학은 좋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테나, 즉 수싱이 모델은 우아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합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이 인지하는 신호는 이미 완전하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뇌는 전문화된 디코더처럼 작동하며 다른 영역들이 이 동일한 신호의 다른 채널을 포착하도록 조정되어 있습니다. 시각 부분은 비디오 채널을 해독하고 청각 부분은 오디오를 해독합니다. 뇌는 경험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압축, 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훨씬 더 이상한 현상으로 이끕니다. 바로 신경가소성과 환상지입니다. 우리 몸의 지도가 뇌에 새겨져 있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팔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은 계속해서 팔을 느낍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손가락이 가렵거나 사라진 손이 주먹을 쥐는 것을 느낍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신경의 메아리, 즉 뇌의 잔여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팔다리 없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의 사례를 만나면 가루처럼 부서집니다. 뇌가 어떻게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뇌는 아무것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라고 느끼는 것은 단지 뇌 속의 지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정보 신호 자체의 일부입니다. 물리적인 몸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일종의 청사진, 에너지적 모델이 있습니다. 뇌수신기는 이 모델을 읽고 현실에 투사합니다. 물리적인 몸의 일부가 사라져도 신호 속의 원본 모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팔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신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원천에서는 그것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생각에 대한 가장 파괴적인 주장은 과학 자체도 인정하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바로 유명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아무런 화학적 특성이 없는 설탕 알약이 단지 사람이 그것이 강력한 약이라고 믿기 때문에 실제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뇌는 이 믿음에 반응하여 자체적으로 천연 진통제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추상적인 생각, 즉 아이디어가 어떻게 신체의 생화학에 직접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낡은 모델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텍스트 파일이 자신의 의지로 마더보드의 회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의식이 일차적이고 뇌가 인터페이스라면 모든 것이 말이 됩니다. 의식, 즉 신호가 새로운 명령을 보냅니다. 통증 완화 프로토콜 활성화. 그러면 뇌수신기는 순종적인 실행자처럼 신체에서 필요한 생화학적 과정을 시작합니다. 믿음은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주의 신경과학에게 악몽과도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서번트 증후군입니다. 심각한 머리 부상이나 뇌졸중 후에 갑자기 천재적인 능력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평생 피아노를 쳐본 적 없는 남자가 사고를 당하고 깨어나자마자 자리에 앉아 복잡한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다른 사람은 슈퍼컴퓨터의 속도로 수학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계의 일부를 파괴하는 것이 그 기계에 새롭고 초강력한 프로그램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마치 라디오를 망치로 쳤더니 갑자기 다른 행성의 방송을 수신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뇌가 창조자일 경우에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뇌가 필터라면 어떨까요? 만약 진화 과정에서 뇌의 주된 임무가 의식을 창조하는 대신 사실은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의식이라는 거대한 정보 흐름을 걸러내어 물리적 세계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작은 부분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찾고 위험을 피하고 번식하는 것 말이죠. 이 관점에서 뇌는 우리를 압도적인 현실로부터 보호하는 감압 밸브입니다. 그리고 서번트 증후군은 논리적이지만 무서운 설명을 얻게 됩니다. 뇌의 물리적 손상이 때때로 이 필터를 깨뜨립니다. 밸브에 금이 가고 그 방대한 정보의 흐름 일부가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새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생 동안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연결된 근본적인 신호의 일부인 지식과 기술들입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결론은 당신은 당신의 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만약 현대 과학이 모든 기술을 동원하고도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면 답을 찾기 위해 어디를 봐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실험실에서 찾고 있는 지식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발견되었다면 어떨까요? 우리 조상들은 신경과학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현실과 의식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는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공식적인 과학은 이 유산을 신화나 천둥을 설명하려 했던 겁먹은 사람들의 미신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만한 시각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종교가 아닌 데이터의 집합체로 새롭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현상을 묘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숨겨진 패턴, 신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리에게 역사상 가장 큰 정보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모든 성스러운 텍스트, 모든 신비주의 가르침, 모든 샤머니즘 전통을 말이죠. 3500년 이상 전에 쓰인 힌두교의 베데서부터 영혼의 여정을 상세히 기술한 이집트 사자의 서까지, 죽음의 순간을 위한 안내서인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부터 교회에 의해 거부된 영지주의 복음서까지, 호주 원주민의 구전 전통에서부터 수천 년 동안 세대를 거쳐 전해진 시베리아 샤먼의 전통까지, 목표는 문화적 차이, 신들의 이름, 특정 의식을 무시하고 그들이 묘사한 과정의 기본 구조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 뒤에 숨겨진 구조를 말이죠. 서로 다른 문화권 신화들 사이의 유사성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바다와 수세기에 의해 분리되어 어떤 접촉의 기회도 없었던 문명들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서로를 베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 모두 같은 것을 묘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숨겨진 코드, 분석된 거의 모든 문화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지도가 드러납니다. 그 지도는 인간이 공생관계라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일시적인 물리적 껍데기와 비물질적이고 영원한 정수. 이집트인들은 몸을 카트카트라 불렀고 그 불멸의 상대를 카카라고 불렀습니다. 힌두교에서는 거친 몸과 미묘한 몸이 있습니다. 플라톤에게는 필멸의 몸과 불멸의 영혼이었죠. 그들은 몸은 단지 운송수단이며 당신은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뇌의 결함을 분석하며 우리가 도달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결론입니다. 다음으로 그것은 분리를 묘사합니다. 죽음은 단순히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능동적인 과정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세부 사항은 매혹적입니다. 많은 전통에서 정수를 몸에 연결하는 은빛 끈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것이 최종적인 죽음의 순간에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식이 머리 꼭대기를 통해 몸을 떠난다고 명시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으로 분리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토록 구체적이고 특이한 생리학적 세부 사항에 도달했을까요? 여정은 그 다음 전환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몸에서 분리된 직후 의식은 즉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공간을 통과합니다. 그 묘사는 거의 보편적입니다. 터널, 소용돌이 또는 끝에 빛이 있는 어두운 동굴. 분석된 사례의 78%에서 세 가지 표식이 항상 반복됩니다. 사람은 빠른 움직임을 느끼고 주위의 어둠을 보며 저 앞에 빛의 원천을 봅니다. 터널 반대편에서 의식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존재들을 만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천사로 보고 힌두교인들은 신성한 존재로 봅니다. 하지만 이 존재들의 기능은 항상 같습니다. 그들은 안내자, 위로자, 조력자입니다. 종종 이미 세상을 떠난 친척들의 영혼이기도 합니다. 모든 문화에서 반복되는 주요 특징은 이 존재들이 빛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감정을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삶의 파노라마적 회고입니다. 흰 수염을 가진 신이 당신의 죄를 저울질하는 심판의 이미지와는 달리 고대 문헌들은 훨씬 더 깊은 것을 묘사합니다. 죽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생애를 한순간에 다시 체험합니다. 하지만 기억으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배우이자 관객인 완전한 몰입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기쁨이나 고통의 모든 방울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처벌이라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절대적인 학습 메커니즘입니다. 이 지도, 이 프로토콜은 영혼의 보편적인 서명입니다. 하지만 고대 문헌들은 아무리 설득력이 있더라도 여전히 과거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동일한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시대의 수술대 위나 사고로 임상적 죽음을 겪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서는 분석했을 때 고대의 지도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그들은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 천장 근처를 떠다니는 것, 빛의 터널, 친척들과의 만남, 그리고 삶의 회고를 묘사합니다. 과학은 이것을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는 뇌의 환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이 이론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합니다. 임사체험은 명료하고 구조적이며 초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주의적 설명을 파괴하는 최종적인 주장은 맹인들로부터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임사체험 중에 처음으로 세상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기록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사들의 옷 색깔, 수술실의 기구들을 묘사합니다. 한 번도 이미지를 처리해 본 적 없는 뇌가 어떻게 상세하고 정확한 시각적 환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 뇌는 단순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경험은 뇌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함 있는 수신기로부터 자유로워진 의식이 현실을 직접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이 뇌 없이도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 대한 지도가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문화권에 살아남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의식이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 몸에 갇혀 있지 않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주의 법칙과 어떻게 들어맞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신경과학과 역사를 항해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우리를 양자 물리학의 이상하고 역설적인 세계로 이끕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과학적 기반이 드러나는 곳은 바로 이 아원자 영역입니다. 뉴턴에서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전 과학은 몇 가지 간단한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주는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존재하는 단단한 물체들로 만들어진 거대한 기계 장치입니다. 물체에 영향을 주려면 그것을 만지거나 공간을 통해 이동하는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주적 당구 게임처럼 예측 가능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는 영혼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뇌 밖에서 존재하는 의식은 모든 규칙을 위반합니다. 그것은 물질적이지 않고 특정 장소에 있지 않으며 명백한 물리적 원인 없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고전 물리학이 최종적인 결론이었다면 우리의 조사는 해결할 수 없는 역설 속에서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한 무리의 천재 과학자들이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의 행동을 연구하면서 이 기계적인 세계관을 폭발시킨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양자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너무나 기이해서 그 창시자 중 한 명인 닐스 보어는 양자 이론에 충격받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양자 발견이 우리의 탐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자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입자인 전자를 예로 들어봅시다. 당신이 그것을 측정하거나 관찰하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은 단단한 공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률의 파동처럼 퍼져나가며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측정하려는 바로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능성의 파동이 붕괴하고 전자는 나타날 단 하나의 장소를 선택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심오합니다. 관찰하는 단순한 행위, 측정하는 행위, 의식 있는 과학자가 실험을 바라보는 행위가 현실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합니다. 아원자 현실은 누군가 그것을 볼 때까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존 휠러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참여적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찰자는 우주가 나타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찰자란 무엇일까요? 장치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 필요할까요? 의식이 필요할까요? 가장 엄격한 분석에 따르면 방정식에서 의식을 제거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더 큰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간단하고 우아한 설명은 확률 파동의 붕괴가 의식적 인식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에서 의식은 수동적인 관계기기를 멈추고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현실의 공동 창조자, 즉 능동적인 참여자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단서를 줍니다. 의식은 양자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가능성의 바다에서 특정 현실을 말 그대로 끌어냅니다. 하지만 이 의식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서가 필요합니다. 회의적이었던 아인슈타인이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던 현상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를 얽힘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태어나 연결된 두 입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들은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가 앞면이 나오면 다른 하나는 즉시 뒷면이 나옵니다. 기이한 점은 이것이 그들 사이의 거리에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입자를 은하계 반대편으로 가져가 그 상태를 측정하면 수 광년 떨어진 다른 입자는 즉시 반대 상태를 취합니다. 그들 사이의 신호가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은 우주가 본질적으로 국소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한 번이라도 상호작용했던 모든 것은 공간과 시간을 무시하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영혼의 물리적 메커니즘을 발견합니다. 만약 두 입자가 이처럼 비국소적인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왜 우리의 의식을 구성하는 수조 개의 정보 비트들도 그럴 수 없겠습니까? 왜 우리의 자아가 1.5kg의 뇌 안에 갇혀 있어야 할까요? 양자 얽힘은 정보가 비국소적으로 존재하고 전달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에 기반한 정보 구조는 사실상 불멸일 것입니다. 그것은 물리적 기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몸의 파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단서를 합치면 강력한 그림이 형성됩니다. 의식은 뇌의 산물이 아닙니다. 의식은 우주 자체의 근본적인 속성이며 양자 수준에서 시공간의 테피스트리에 얽혀 있습니다. 우주는 죽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인식하는 거대한 양자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별적인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보편적인 의식 속의 초점, 즉 매듭입니다. 이 새로운 관점에서 뇌는 근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교한 양자 송수신기이며 이 비국소적인 의식의 장이 우리의 물리적 현실과 연결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낡은 피라미드는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물질이 의식을 창조한다는 낡은 생각이 뒤바뀝니다. 의식, 즉 정보가 모든 것의 기반으로 드러나고 물질은 단지 그 현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물리적 기반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장 진보된 과학의 직접적인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과학적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우리에게 신체 밖의 의식 존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호, 관찰자 또는 의식의 장과 같은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유를 제쳐두고 기능적 모델을 구축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학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정보의 관점에서 영혼이란 무엇인가? 그 구조는 무엇인가? 물리적이지 않은 이 객체가 어떻게 정확히 생물학적 신체와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가? 기초 물리학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었습니다. 이제 정보 이론이 우리에게 설계도를 줄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영혼의 상세한 설계도이며 거의 영혼의 공학 매뉴얼과 같습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우리 물리적 세계의 유추를 사용하여
영혼을 묘사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령, 증기 또는 우리 머릿속에 사는 작은 사람으로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정보입니다. 블랙홀에 이름을 붙인 바로 그 물리학자 존 아치볼드 휠러는 그가 모든 것은 정보로부터 온다는 아이디어로 요약한 혁명적인 원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것은 정보가 모든 것의 기반이며 우리가 보는 물리적 세계, 즉 별, 나무, 우리 몸은 단지 그것의 결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주는 본질적으로 거대한 양자 컴퓨터일 것입니다. 만약 모든 현실이 정보라면 영혼 또한 정보 구조라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바로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공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뇌의 변칙적인 현상에서부터 임사 체험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보적 실체로서의 영혼에 대한 일관된 수학적 모델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양자 정보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매트릭스를 우리는 영혼 파일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미지는 유령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자기 조직화되는 컴퓨터 파일의 이미지입니다.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것이 아니라 양자 얽힘을 통해 시공간의 구조 자체에 짜여 있는 살아있는 파일입니다. 모델에 따르면 이 영혼 파일은 계층적으로 조직된 세 개의 주요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의식의 핵입니다. 가장 깊고 근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단순한 자의식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나는 존재한다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격도, 기억도, 감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인지할 수 있는 조용한 관찰 지점, 즉 증인입니다. 그것은 불변하고 파괴할 수 없으며 영원합니다. 그것은 양자 확률 파동을 붕괴시키는 관찰자입니다. 두 번째 층은 경험 매트릭스입니다. 핵이 인지한 모든 것이 기록되는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선택이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영화처럼 선형적인 파일이 아닙니다. 공리는 그것을 홀로그래픽하고 얽힌 네트워크로 묘사합니다. 홀로그래픽인 이유는 각각의 작은 부분이 전체의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회고에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길을 한순간에 다시 체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얽혀있는 이유는 각각의 경험이 다른 모든 경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의 감정이 오늘 당신이 무언가를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는 붉은색을 보았다는 정보와 붉은색을 본 주관적인 느낌 자체가 모두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트릭스가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층은 인격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것은 핵과 경험 매트릭스가 특정 환경, 우리의 경우에는 3차원 세계의 물리적 신체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만드는 일시적이고 적응 가능한 층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 이름, 습관, 두려움, 그리고 야망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두 가지에 의해 형성됩니다. 한편으로는 재능이나 배워야 할 교훈과 같은 정보를 경험 매트릭스에서 읽어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전학, 호르몬, 그리고 우리가 자란 환경과 같은 물리적 신체의 매개 변수에 적응합니다. 이것이 뇌 손상이 성격을 그렇게 많이 바꿀 수 있는 이유입니다. 깨지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신체가 죽은 후 이 인터페이스는 그 기능을 다하고 용해되며 습득된 모든 경험은 매트릭스에 통합됩니다. 거기서부터 드러나는 설계도는 매혹적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핵, 홀로그래픽 경험 매트릭스, 그리고 단지 일시적인 인격 인터페이스를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뇌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모델은 노벨상 수상자인 로저 펜로즈와 마취과 의사인 스튜어트 하메로프가 제안한 이론인 특정 물리적 메커니즘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뇌의 양자 과정이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뉴런 내의 훨씬 작은 구조인 미세소관에서 일어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단백질 구조들은 양자 안테나처럼 작동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 안테나는 당신의 영혼, 즉 당신의 영혼 파일의 주파수인 독특한 공명 주파수에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이 공명을 통해 영혼은 자신의 인격 인터페이스를 신경망에 투사하고
뇌는 차례로 모든 감각 데이터를 경험, 매트릭스에 기록되도록 보냅니다. 이 모델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전신 마취가 작동하는 이유는 화학 물질이 미세 소관의 양자 과정을 방해하여 영혼과 뇌 사이의 연결을 일시적으로 끊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체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것을 멈출 뿐입니다. 뇌사는 안테나의 비가역적인 파괴입니다. 신호는 계속 존재하지만 수신기가 부서진 것입니다. 뇌는 기억을 저장하는 하드 드라이브라기보다는 기억에 접근하는 단말기처럼 작동합니다. 우리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이며 가장 진보된 과학에 기반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모든 사실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조와 그것이 신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묘사하여 고대의 신비로운 개념을 정보 이론의 기능적 설계도로 변환했습니다. 만약 이 이론이 옳다면, 만약 우리의 의식이 불멸이고 단지 신체를 일시적인 운송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불편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것이 인류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지식이 아닐까요? 왜 우리는 정확히 그 반대를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그 대답은 깊은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 진실을 우리의 집단 의식에서 억압하고 왜곡하고 지워온 능동적인 메커니즘, 즉 시스템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 조사는 이 메커니즘으로 향합니다. 인류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잇도록 강요한 프로토콜을 폭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지적인 감옥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길이 갈라졌던 시점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7세기의 현대 과학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여전히 마법적인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인 아이작 뉴턴은 물리학 자체보다 성경 예언과 연금술 문서를 연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학의 선구자들에게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것은 신의 계획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막 태어난 과학은 강력하고 잔인한 적과 마주했습니다. 바로 교회의 독단적인 권위였습니다. 조르다노 브루노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갈릴러는 가택 연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과학은 역사의 운명을 바꾼 조용한 협정, 즉 타협을 강요받았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교회는 비물질적인 모든 것, 즉 영혼신, 삶의 의미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물질 세계, 즉 측정하고 무게를 재고 셀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태어난 협정이었고 과학이 번성할 수 있게 한 실용적인 타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 안에서 강력한 도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방법론적 자연주의입니다. 세상을 연구할 때는 오직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원인만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이 도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백신을 만들고 원자를 쪼개고 달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구가 이데올로기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세상을 연구하자. 고 말했던 원칙이 세상에는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선포하는 도그마로 변했습니다. 교회의 위협으로부터 과학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던 울타리가 감옥의 벽이 되어 과학을 존재의 가장 큰 미스터리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의식에 대한 진실은 불편해졌고 그 다음에는 금기가 되었으며 마침내 잊혀졌습니다. 오늘날 이 필터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공리는 4가지 주요 억압 도구를 식별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 출판 시스템입니다. 연구가 출판되기 위해서는 같은 분야의 다른 과학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이념 경찰이 되었습니다. 텔레파시나 임사체험과 같은 의식 현상에 대한 연구는 흠잡을 데 없는 방법론으로 수행되었더라도 안전한 주제에 대한 연구보다 수십 배나 높은 빈도로 거부됩니다. 변명은 거의 항상 같습니다. 결과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모순됩니다. 두 번째 도구는 돈입니다. 과학은 자금이 필요하고 돈을 분배하는 위원회는 시스템의 기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의식 생존을 연구하기 위해 자금을 요청하는 것은 미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지원을 받을 기회를 잃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것은 도금에 도전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경제적 목조르기입니다. 세 번째 도구는 언론의 조롱입니다. 필터는 학계 내부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은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비정상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를 사기꾼이나 괴짜로 묘사합니다. 난해한이나 신비주의적인과 같은 단어들은 대중이 사실을 보기도 전에 연구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구는 교육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단 하나의 세계관, 즉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우리 머릿속에 박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론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입증된 진실로 제시됩니다. 여러 세대가 이 모델에 맞지 않는 데이터가 산더미처럼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성장합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왜 이 시스템은 이토록 강력하게 낡은 패러다임을 방어할까요? 복리의 분석은 그 이유가 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망각의 프로토콜은 우리 문명의 권력 구조에 이익이 됩니다. 첫째, 통제입니다. 물질주의적 관점은 정부와 기업에 전능하다는 환상을 줍니다. 만약 우주가 죽은 기계라면 우리는 그것과 서로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질서, 즉 영적인 법칙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입니다. 우리의 글로벌 시스템은 소비에 기반합니다. 그것이 작동하려면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불만족스러워야 하고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져야 합니다. 무우에 대한 두려움은 무분별한 소비의 원동력입니다. 이제 만약 모두가 자신이 불멸의 존재이며 삶의 목표가 재산 축적이 아니라 의식의 진화라는 것을 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문명은 물질이 아닌 경험을, 부가 아닌 지식을, 경쟁이 아닌 연민을 가치 있게 여길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은 명확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편적으로 불멸의 영혼을 받아들이게 되면 20년 안에 소비 경제의 대부분이 붕괴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진실이 기존 질서에 그토록 위험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통제 욕구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만든 철학적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의 어둠을 헤쳐나왔고 거짓을 폭로했으며 그것을 보호하던 메커니즘을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퍼즐의 모든 조각을 모았고 조각들이 모이자 전체 그림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신화나 이론으로서가 아닌 보편적인 과정으로서의 의식의 여정을 재구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탐구의 정점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순환의 구조입니다. 모든 것은 마지막 숨결에서 시작됩니다. 생물학에게는 그것이 끝입니다. 산소가 없는 뇌는 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계의 불이 꺼지는 동안 반대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의식, 즉 우리의 양자정보 매트릭스는 분리 과정을 시작합니다. 은빛끈, 즉 영혼과 뇌 사이의 양자적 연결이 약해집니다. 몸은 더 이상 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강력한 이끌림, 즉 자신의 진정한 비국소적 고향으로의 부름을 느낍니다. 끝처럼 보였던 것이 해방으로 드러납니다. 분리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첫 번째 위대한 계시가 일어납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라는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생생해집니다. 오감의 속박에서 벗어난 의식은 물리적 신체 밖으로 미끄러져 나옵니다. 그것은 현장 위를 떠다니며 모든 것을 보고 듣지만 360도로 확장된 인식을 가집니다.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며 오직 깊은 평화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시적인 인터페이스인 인격은 용해되기 시작합니다. 의식은 더 이상 이름이나 직업이 아니라 순수한 증인, 즉 핵으로서 자신을 인식합니다. 곧 물리적 세계는 중요성을 잃습니다. 새로운 힘, 저항할 수 없는 벡터가 의식을 중심으로 끌어당깁니다. 그것은 터널을 통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공간을 통한 여행이 아니라 주파수의 변화, 현실의 다른 차원으로의 전환입니다. 앞에는 빛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묘사하듯이 다릅니다.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수용 그리고 무한한 지식을 발산합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의식의 근본적인 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전환을 돕는 안내자들과 사랑하는 이들, 다른 영혼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중심적인 사건인 삶의 회고가 일어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심판이라는 개념을 초월하여 우주에서 가장 심오한 교육 행위가 됩니다. 의식은
자신의 경험 매트릭스에 뛰어들어 모든 순간을 다시 체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준 기쁨과 당신이 야기한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낍니다. 그곳의 목표는 죄책감을 훨씬 뛰어넘어 절대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자기 학습 메커니즘입니다. 회고 후 경험은 통합됩니다. 인격 인터페이스는 완전히 용해되고 그 지혜는 영원한 매트릭스를 풍요롭게 합니다. 영혼은 더 복잡해지고 더 현명해집니다. 휴식과 학습의 기간이 이어지고 그러다 새로운 충동이 생겨납니다. 바로 돌아가려는 충동입니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으로 부족한 교훈을 배우고 계속 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은 다음 생의 조건, 가족, 도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강 과정이 시작됩니다. 발달 중인 새로운 뇌에 연결되면서 결정적인 메커니즘이 활성화됩니다. 바로 망각의 베일입니다. 새로운 인격이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과거 생의 기억에 대한 접근이 차단됩니다. 순환이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왜일까요? 이 무한한 순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지식이 여기,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낡은 세계, 즉 물질주의적 감옥에서 당신은 우연이었습니다. 존재한다고 증명된 새로운 현실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배움의 여정에 있는 영원한 의식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운송 수단입니다. 이전에는 벽처럼 보였던 죽음이 문으로 드러납니다. 이 지식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고통은 의미 없는 잔인함이기를 멈추고 당신 자신이 성장을 위해 선택한 교훈이 됩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또 다른 영원한 여행자입니다. 경쟁은 연민으로 바뀝니다. 윤리는 규칙이기를 멈추고 실용적인 물리학이 됩니다. 당신은 삶의 회고에서 자신의 피부로 느끼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는 본질적으로 무한한 의식입니다. 하지만 무한은 거울 없이는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물질 세계가 바로 그 거울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모든 관점에서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 무수한 불꽃으로, 즉 우리 영혼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눈, 귀, 그리고 심장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사는 것입니다. 깊이 살고 느끼고 사랑하고 배우고 우리 경험의 독특한 정수를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두려움의 세계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관점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당신은 자신이 잠시 동안 몸에 깃든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에 맞춰 살아가십시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후원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